2부 5장. 형무소 부속사제가 면회를 왔지만 세 번째 면회 신청도 거절했다. 할 말도 없었거니와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곧 만나게 될 것 같기는 하다. 지금 나의 관심사는 기계장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피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빠져나갈 길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이다. 나는 감방이 바뀌었다. 지금 이 방에서는 누우면 하늘이 보인다. 오직 하늘만 보인다. 낮에서 밤으로 변해가면서 하늘의 빛깔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하루하루가 간다. 나는 머리 뒤로 손을 괴고 누운 채 기다린다. 사형수들 중에 이 냉혹한 기계장치에서 벗어났던 예가 있었을까?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사라지거나 경관들을 피해 도망갔던 이들은 없었을까? 혼자서 몇 번을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사형 집행에 대한 이야기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생각에 후회를 했다. 이런 문제에는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 나 역시도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된 특별한 책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나는 들추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런 책들 중에 탈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최소한 한 번쯤은 바퀴가 멈춰버리는 바람에 얻은 우연과 기회로 저항할 수 없는 사전 모의임에도 무엇인가를 바꾸었던 사례를 발견했을 수도 있다. 단 한 번, 어떻게 보면 그 한 번만으로도 좋겠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 나머지는 내 마음으로 보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문들은 사회에 진 부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가 많았다. 그 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탈출의 가능성, 가혹한 의식 밖으로의 도약, 희망에 대한 기회를 제약 없이 제공해줄 광란의 질주였다. 물론 희망이라고는 해도 전력으로 질주하다가 길모퉁이에서 날아드는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데 불과한 것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는 이런 사치를 누릴 기회가 허락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일을 금지했고 기계장치가 나를 붙들었다. 나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어줍지 않은 확실성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결국 이 확실성의 바탕이 되었던 판결과 그 판결이 선고된 순간부터 조금도 흔들리지 않던 전개 과정 사이에는 말도 안 되는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판결문이 오후 5시가 아니라 오후 8시에 낭독되었다는 사실, 이 판결문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사실, 속옷을 갈아입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결정되었다는 사실, 프랑스 국민이라는 너무나도 모호한 개념으로 선고되었다는 사실, 이 모든 사실들이 이러한 결정의 근엄함을 훼손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선고가 내려진 순간부터 나는 그 판결이 지금 내 육체를 짓누르고 있는 이 벽의 존재만큼이나 진지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 나는 엄마가 해주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나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이 남자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엄마가 그때 이야기해 주었던 내용이 다였을 것이다. 아버지는 어느 살인범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을 보러 갔었다. 그것을 보러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아버지는 몸이 아팠다. 그럼에도 사형 집행장으로 갔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침에 먹었던 것을 개원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아버지가 조금 역겨웠다. 지금은 이해가 갔다.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사형 집행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것만큼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 만약 이 감옥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나는 사형 집행이라면 죄다 보러 다닐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이른 아침에 경관의 감시를 벗어나 형무소 저편에서 자유로이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사형 집행을 보러 갔다가 구역질을 하는 관객이 된다고 상상하기만 해도 마치 독약과도 같은 기쁨의 물결이 마음속에서 밀려 올라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성적이지 않았다. 이런 가정에 빠지는 것은 잘못이었다. 그런 상상을 한 후 너무 처절한 한기가 몰려와 이불 속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턱까지 달달 떨릴 정도였다. 그런데 물론 항상 이성적일 수는 없다. 예를 들자면 법안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형법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사형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이었다. 1000번에 딱 한 번이면 여러 일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면 환자가 나는 환자라고 생각했다. 약을 복용하면 10번에 9번만 죽는 화학적 배합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단 환자도 스스로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게 조건이다.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단두대를 사용하면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단 한 번으로 환자의 죽음이 결정된다. 이미 결정된 바꿀 수 없는 조치이며 기정사실화되어 취소할 수가 없다. 정말 예기치 않게 단두대 칼날이 빗나가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냥 다시 하게 될 뿐이다. 사형수 입장에서는 참 서글프게도 기계가 고장나지 않고 제대로 작동되어 주기만 바랄 뿐이다. 이게 바로 결함이라는 이야기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사실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훌륭한 조직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사형수는 의무적으로 정신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사고 없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그에게도 좋은 것이다. 나는 지금껏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확하지 못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랫동안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려면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건 아마도 1789년 혁명 때문인 것 같다. 이런 문제에 대해 나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나는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형 집행이 있었을 때 신문에 실렸던 사진 한 장이 기억났다. 실제로 기계는 바닥에 놓여 있었는데 너무나 간단해 보였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좁았다. 더 일찍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게 이상했다. 신문 속 사진을 보니 기계는 정밀했고 완벽했으며 번쩍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기계는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단순했다.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사형수와 같은 높이에 놓여 있었다. 사람을 만나려고 걸어가다 보면 기계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 역시 서글펐다. 단두대를 향해 올라가는 것을 하늘로 승천하는 것으로 상상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그런데 기계 때문에 이런 모든 상상력이 짓밟힌다. 수치스러운 것도 잠깐, 아주 정확하게 어느새 목숨이 끊어지고 마는 것이다. 계속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두 가지가 있었다. 새벽과 항소였다. 하지만 나는 이성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몰두해 보려고 노력했다. 하늘이 초록색이 되면 저녁이었다. 그리고 생각을 전환하려고도 했었다. 내 심장 소리를 듣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 해왔던 이 소리가 멈춘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나는 진정한 상상력을 지녀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 심장의 소리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그 어떤 순간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했다. 소용없었다. 새벽은 물론 항소 역시 거기에 있었다. 결국 나는 내 마음을 억누르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이 새벽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새벽을 기다리며 밤을 보낸 셈이었다.
예고도 없이 당하는 게 싫었다.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나는 낮 시간에만 조금 자고 밤에는 새벽빛이 천장 유리창 위로 환하게 밝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평소에는 그들이 일하러 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왠지 의심스러울 때였다. 자정이 지나면 나는 기다리면서 동정을 살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소리와 그처럼 작은 소리들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그동안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은 발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엄마는 사람이 마냥 불행하기만 하란 법은 없다는 말을 종종 했다. 하늘이 환해지고 또다시 새로운 하루가 나의 감방을 비추기 시작할 때 나는 엄마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발소리를 들었더라면 내 심장은 터져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소리라도 발소리가 나는 것 같으면 당장에 문으로 달려가 나무판자에 귀를 대고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러다 보면 내 숨소리가 들려왔는데 마치 턱끝까지 숨이 차오른 개의 숨결 같아서 깜짝 놀랄 때도 있었다. 그래도 내 심장은 터지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또 하루를 벌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낮 동안에는 항소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에 골두한 끝에 최고의 해결책을 이끌어냈다고 믿는다. 효과를 잘 따져보고 깊이 고민해 본 뒤 최상의 효율을 얻는 것이다. 나는 항상 최악을 가정해 보았다.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말이다. 그래, 그러면 죽게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죽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안다. 30살에 죽든 60살에 죽든 결국에는 다 죽게 된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그 후에는 다른 남자와 여자들이 살아가게 될 테고 수천 년 동안 그런 식일 것이다.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 지금이 됐든 20년 후가 됐든 죽게 될 것은 어차피 나다. 이런 내 이성적 고찰을 조금 방해하는 것이 있었는데 추후 20년 동안의 삶을 떠올려 보면 가혹할 정도로 마음이 요동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년 뒤에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할지 상상해 보면서 그런 마음의 동요를 억누르면 될 일이었다. 죽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어떻게 죽느냐, 언제 죽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건 명백했다. 그러므로 나는 항소의 기각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두 번째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 자신에게 허락한 것이었다. 두 번째 가정이란 내가 사면을 받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해보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피가 솟구치고 육체가 요동치는 바람에 눈이 찔리는 느낌까지 들 정도여서 이를 억누르려니까 힘들었다. 이런 감정을 애써 잠재우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했다. 첫 번째 가정을 포기했던 것을 더 잘 납득하려면 이 두 번째 가정에도 들뜨지 말아야 했다. 그럴 수 있게 되었을 때 1시간쯤 마음의 평정을 누릴 수 있었다. 어쨌든 이 정도로도 대단한 것이었다. 내가 또 부속사제의 면회 신청을 거절했던 게 바로 그때쯤이다. 나는 누워서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여름 저녁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항소를 거부한 직후였는데 내 몸속에서 혈액이 규칙적으로 순환하며 일렁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굳이 사제를 만날 필요가 없었다. 정말 오랜만에 마리 생각을 했다. 처음이었다. 마리가 편지를 보내지 않은 지 오래였다. 그날 저녁에 나는 그 이유를 깊이 고민해 보았고 아마도 마리가 사형수의 정부로 지내는데 지친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쩌면 몸이 아프거나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었다. 이제 서로 몸이 떨어져 있어 우리를 연결해주고
서로를 떠올리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그 사정을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정말 그렇다면 이제부터 마리를 떠올리는 일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터였다. 만약 마리가 세상을 떠났다면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내가 죽고 난 뒤 사람들이 나를 잊으리라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다. 죽고 나면 사람들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진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사제가 들어왔다. 그를 보자 나는 몸이 조금 떨렸다. 사제가 그런 내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에게 원래는 다른 시간에 오지 않았느냐고 하니 이번 면회는 순수하게 우정어린 방문이고 나의 항소와는 무관하며 아는 것도 없다고 했다. 그는 내 침대 위에 앉은 뒤 나에게 가까이 와서 앉으라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럼에도 그는 매우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았다. 사제는 잠시 무릎에 팔꿈치를 괸 채 고개를 숙이고 자기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가늘었지만 힘줄이 도드라져 있어 마치 날렵한 동물 두 마리를 보는 것 같았다. 사제는 느리게 두 손을 비볐다. 그러고는 계속 머리를 숙인 채 잠자코 앉아 있었다. 그가 너무 오랫동안 그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곳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왜 제 면회를 거부하는 거죠?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 사실을 정말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나는 스스로에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사제는 몸을 뒤로 젖혀 벽에 등을 기대고는 두 손을 펴 허벅지 위에 올렸다. 그는 사람은 스스로 확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대답했다. 어쨌든 나는 실제로 나의 관심을 끄는 게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내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에도 나는 흥미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내게로 시선을 돌리고는 너무 절망한 나머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지 두려울 뿐이며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하느님이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당신과 같은 상황이었던 내가 만났던 사람들도 모두 하느님께로 돌아갔죠. 그게 그들의 권리라는 건 나도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건 그들이 그렇게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나는 도움을 받기도 싫었고 관심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었다. 그때 그가 짜증이 난다는 듯 손짓을 했다. 하지만 금세 몸을 일으키고 옷에 주름을 폈다. 그러고는 나를 친구라고 지칭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사형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말에 끼어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사정이 같은 건 아니며 그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대꾸했다. 그는 내 말에 동의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물론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당신은 오늘 당장 죽지는 않는다고 해도 어차피 언젠가는 죽게 되죠. 그러면 그때도 같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 끔찍한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나는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감당해낼 거라고 대답했다. 이 말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것은 내가 잘 알고 있던 장난이었다. 에마누엘이나 셀레스트와 이런 식으로 자주 놀고는 했었는데 결국 그들이 눈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제 역시 이 놀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금방 알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에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도 전혀 떨림이 없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오로지 죽는다는 생각만 하면서 지내는 건가요? 네, 내가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내가 불쌍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 정말이지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했다. 나는 이제 이 사제가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뒤로 돌아 하늘이 보이는 창 아래로 갔다. 그냥 벽에 어깨를 기대고 있었다. 그가 불안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그는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는 나의 항소가 수락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내가 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의 심판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오직 하느님의 심판만 필요하다고 했다. 내가 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인간이라고 지적하자 그것만으로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죄가 뭔지 모른다고 했다. 사람들이 나에게 범인이라고 알려주었을 뿐이었다. 나는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을 치르고 있으며 더 이상 아무것도 나에게 요구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제가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 감방이 워낙 좁아서 그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기는 했다. 앉는지 일어나는지 둘 중 하나였다. 나는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제가 나에게 한 걸음 다가오더니 멈춰섰다. 감히 더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창살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당신 생각이 틀렸어요. 당신에게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할걸요? 사제가 말했다. 무엇을 요구한다는 거죠? 보아야 해요. 뭘 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제가 주위를 살피더니 갑자기 매우 필요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돌들이 고통스러워 땀을 흘리고 있어요. 나는 그걸 알죠. 이들을 바라볼 때면 항상 고통이 느껴져요. 나는 마음속 깊이 잘 알고 있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중 제일 비참한 사람도 이 돌들의 암흑 속에서 나타난 하느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걸요. 당신이 보아야 할 건 바로 그 얼굴이랍니다. 나는 조금 흥분이 되었다. 이 커다란 벽들을 들여다본 지 몇 개월은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내가 세상에서 이들보다 더 잘 아는 것, 그리고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했다. 이 벽에서 얼굴을 찾으려고 애쓴 지는 꽤 오래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얼굴은 태양의 색깔과 욕망의 불길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바로 마리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을 찾으려던 노력은 결국 헛수고였다. 이제는 이미 끝난 일이었다. 그리고 어쨌든 나는 고통으로 땀을 흘리고 있는 이 돌들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사제는 슬픈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벽에 완전히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이마 위로 빛이 비추었다. 그가 무엇라고 몇 마디 했는데 나는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더니 그는 매우 빠른 말투로 나를 안아주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사제는 뒤로 돌더니 벽 쪽으로 가 조심스레 그 위에 손을 올리고는 그러니까 이 땅이 그 정도로 좋은가요? 라고 물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제는 꽤 오랫동안 나를 등지고 있었다.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부담이 되었고 성가셨다. 그에게 이제 그만 가달라고 말하려는데 그가 뒤를 돌아보며 갑자기 소리를 질러댔다. 아니, 나는 당신 말을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이 다른 삶을 바랐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수영을 빨리 하고 싶다거나 입이 조금 더 잘생겼으면 하고 바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내 말을 다 듣지도 않은 채 내가 꿈꾸었던 다른 삶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삶을 추억해 볼 수 있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라고 소리쳤다. 그러고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사제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에게 다가가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려고 했다. 나는 하느님 때문에 시간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화제를 돌리려고 나에게 왜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부르냐고 물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며 다른 사람들과 같은 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나의 아들이여, 그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요. 당신 마음에 눈이 멀어서 알지 못할 뿐이죠.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터져버렸다. 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사제를 모욕하고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사제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나는 환희와 분노로 뒤엉킨 채 마음속의 모든 것을 그에게 쏟아내며 울부짖었다. 그는 한껏 자신만만해했다. 왜 안 그러겠는가? 하지만 그의 확신은 여자의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가치도 없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확신하지도 못했다. 그와 반대로 나는 빈손을 가진 것 같지만 나는 나에 대해 확신했고 모든 것에 대해 확신했으며 내 삶과 곧 닥칠 죽음에 대해 그보다 더 확신하고 있었다. 그랬다. 나는 그것뿐이었다. 그래도 적어도 그 진실이 나를 붙들고 있는 만큼 나도 진실을 붙들었다. 내가 옳았다. 내가 계속 옳았고 항상 옳았다.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았지만 또 다르게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했고 저것은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았지만 저런 것은 했다. 그런데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말인가? 나는 줄곧 이 순간과 내 무죄가 증명될 저 새벽을 기다려온 것 같았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나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사제 역시 알고 있었다.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부조리한 삶 내내 내 미래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직 오지 않은 수년의 시간들을 지나 어두운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왔던 것이었다. 이 바람은 내가 살아왔던 것보다 더 현실적일 것도 없는 세월 동안 내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비슷비슷하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 엄마의 사랑,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는 말인가. 그의 하느님,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 그들이 정하는 운명,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다는 건가. 단 하나의 숙명만이 나 자신을 골라야 했고 나와 더불어 사제처럼 나의 형제라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특권자들을 선택해야 했던 것이었다. 그는 이해할까? 자, 이제 그는 이해할까? 사람들은 모두 특권이 있다. 이 세상에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언젠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역시도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른다. 혹시 그가 살인범으로 고발되었는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처형을 당한다 해도 그게 그리 중요한가? 살로마노 영감의 개는 그의 아내만큼이나 가치가 있다. 로봇 같던 그 여자도, 마송의 아내인 그 파리 여자도,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하던 마리도 전부 다 죄인이다. 셀레스트가 레몽보다 더 나은 사람이지만 셀레스트가 내 친구든 레몽이 내 친구든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마리가 오늘 또 다른 메르소에게 입술을 허락한다고 해도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건가. 그러니까 그 사형수는 이해할까? 내 미래의 저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외치느라 숨이 찼다. 사제는 이미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 소나기에서 벗어났고 간수들이 나를 위협했다.
그런데 사제가 그들을 달래고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한가득 맺혀 있었다. 그는 뒤로 돌아 방을 떠났다. 사제가 나가고 난 뒤 나는 안정을 되찾았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작은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눈을 뜨니 얼굴 위로 별들이 떠 있는 걸 보니 내가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들판의 소리들이 나에게까지 들려왔다. 밤과 대지 그리고 소금 냄새가 관자놀이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잠든 여름의 경이로운 평화가 밀물처럼 내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때 밤의 경계에서 백고동 소리가 울렸다. 이 소리는 이제 나와는 영원히 무관해진 세계를 향한 출발을 알리는 것이었다. 정말 오랜만에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가 왜 삶의 끝에서 피양새를 가졌는지, 왜 새로운 삶을 꾸리려고 했는지 이해할 것 같았다. 그곳에서 생명이 쇠해가는 그 요양원 근처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녁은 서글픈 쉼과 같았다. 그렇게도 죽음에 가까운 곳에서 엄마는 자유를 느꼈고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준비를 했던 게 확실하다. 아무도 엄마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는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 역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준비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치 이 커다란 분노가 나의 고통을 씻어내고 희망을 비워낸 것처럼 이 신호와 별들로 가득한 밤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세상의 부드러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었다. 세상이 나와 그렇게 닮았다는 사실을, 마침내는 세계와 내가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내가 행복했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내가 덜 외로울 수 있도록 나는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에 많은 구경꾼들이 증오의 고함으로 나를 맞이해 주기만 바랄 뿐이었다.